20여 년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금융위기로 번질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PF 대출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좀 문제가 있는 건설사들이 정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주택 시장이나 이런 데 공급 측면에서 네. 부정적인 영향을 적어도 한 3, 4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경제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자산 시장이 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좀 볼 때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단계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동산 좀 장기적인 그 시황을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수요 측에서 이자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내지는 경제 전망,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자율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 올리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이.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따라서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낮은 이자율,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이자율까지 또 양적 완화하는 네. 그런 금융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실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역작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는데, 뿐만이 아니군요. 네네, 네. 그 전에 사실 딴 데 비해서 안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올랐던 건데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금리 기조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그 정도의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다음에 낮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경기적인 측면 네. 또는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 우리가 이제 60년 이후에 고도 성장을 쭉 구가했죠. 그리고 한 2010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1년부터 좀 계속 나빠지면서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저성장 국면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죠. 또 한 가지 이제 더 인구 문제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인구도 우리 이제 감소하는 추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안 늘어도 가구들이 많이 분화되는 1인 가구 많아지거나 이러면서 소가족주의 가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따라갔는데 지금 뭐 그것도 더 이상 그런 식의 분화가 많이 일어날 정도는 지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오는 수요적인 측면, 한 세 가지 수요 요인들이 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 볼 수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주택을 얼마나 과잉 공급하느냐, 과소 공급하느냐 이 문제인데, 현재 봐서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이제 PF 대출 문제 같은 것들, 그다음 최근 보면 건설사들 부도가 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문제들 하니까 중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 안에 부동산 공급, 특히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망이 수요 측면에서 안 좋지만은 3, 4년을 보면은 공급 요인 때문에 부동산 값이 좀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공급도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 사이클에서 공급이 확대되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크게 돈을 벌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시대는 지났다는 게 첫 번째 좀 예상이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이라고 하는 알짜배기 지역들과 그 외의 지역들 사이에 이 가격 격차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양극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정책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뭐 지난 정부 때도 되게 많은 정책들이 나왔고 뭐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꼭 뭐 좀 임기응변 시킨 거냐 아니면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금까지 해본다면. 네. 정책들 보면은 상당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대응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사실 그 성격상 사이클이 좀 긴 사이클들을 가지고 네, 있는데 이 정책 좀 시차라는 게 항상 있게 되죠. 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 또 이제 시차가 있기 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이 나빠지는데 공급을 늘린다든지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져 있다라든지 실제로 이런 그 정책들 시행되는 시점은 그렇죠.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폭을 음. 정책이 스무드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기보다 역작용을 네. 해서 네. 그걸 더 크게 그렇게 만든 측면 부작용이 좀 더 컸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창 집값이 오를 때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끌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많고 네. 또 힘든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연끌족들에 대한 좀 상황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경매가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제가 알기로 2023년 경매에 나온 건수가 10만 건이 아마 네네, 넘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게 최근 9년 동안에 제일 높은 수치고 올 1월만 보더라도 2013년이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네. 경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은 이런 영끌 젊은이들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감당하면서 갭 투자 같이 했거나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경매가 나오거나 하는 현상들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금리에 달렸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먼저 낮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지 사실 이자 비용도 낮아지는 거고 네, 네. 또 이제 금리가 낮아져야지 새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또 수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사실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작년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쯤 되면 금리가 좀 내려올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더 뭐 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네, 보시나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네. 작년 말 올 초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할 거다.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은 9월 이랬는데 지금은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노동 시장이 좀 이제 둔화가 됐다라든지 그런 네. 지표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전에 있었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보다 실제로 더 높게 나왔던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른바 믹스트돼 있는 네. 혼합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페드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관계자들 이제 각 그 페더럴 리저브 여러 지역들의 은행들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가버너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전망이 달라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네, 사실상 언제쯤 시작할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은행 금리 인하 시점 역시 굉장히 불확실하다. 미국 금리 인하에 달려 있고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당연히 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내릴 일만 남았다 이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뭐 네. 좀 매파적인 아. 페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아.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건설사들은 아까 이제 PF 문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PF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실제로 뭐 4월 위기설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줄도산 우려가 음.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PF 대출 네, 작년 사실 그 말 기준으로 음, 보면은 잔액이 135조 음, 6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음, 이제 그 금융기관들 연체율도 2022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고 특히 네, 이제 증권사 연체율이 굉장히 음, 높습니다. 한 거의 14% 네, 정도로 네,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F 대출 잔액이나 음, 연체율 수준 자체가 2012년에 있었던 그 우리가 이제 음, 흔히 말하는 그 저축은행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동산 PF 대출에서 음, 시작한 건데요.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 그 잔액이라든지 네, 네, 연체율 자체가 음, 양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2012년에는 은행들도 PF를 많이 음,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2012년 그걸 겪으면서 이번에는 은행들은 거의 이제 PF에 많이 안 들어갔고 음, 은행 보험들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네, 새마을금고, 종금 뭐 이런 음, 식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흔히 음, 우리 말하는 그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제2금융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12년 경험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금융위기로 번질 정도로 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음, 그렇지만 PF 대출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좀 문제가 있는 건설사들이 정리되고 할 수 음,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게 음, 이제 주택 시장이나 이런 데 공급 측면에서 네, 부정적인 영향을 적어도 한 3, 4년 미칠 수 삼 있다라는 4년 생각이 네.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씩은 어느 정도 부실 기업들은 좀 해소가 돼야 좀 다시 또 네. 경제가 또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시장 경제에서 사실은 진입하고 대출이 아, 예. 일어난다는 게 자연스럽고 네. 일어나는 게 음. 바람직해요. 음. 사실은 우리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좀 그렇죠. 잘못된 예.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음. 그 이제 망할 기업이 안 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퇴출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진입 장벽이 나쁘다는 건 모두들 알고 있는데 네. 퇴출 장벽도 진입 음. 장벽만큼 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항상 성장한다는 것은 산업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산업들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 일종의 진화 과정들이 일어나고 진화 과정이라는 건 새로운 음. 기업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 퇴출되고 그런 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음. 근데 그 퇴출되는 기업에 있어 묶여 있는 자본이나 노동이 네. 그게 다시 이제 기회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같은 네. 네.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줘야지 음. 사실 이런 진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회 안전망 마련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만 잡고 아. 있다면은 사실 그건 뭐 음. 소탐 대시라는 거죠. 음.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음. 그런 게 되고 음. 이게 이제 경제 전반뿐만이 아니고 산업을 보더라도 네. 부동산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음.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정책적 개입이 이런 진동 사이클을 더 음. 과격하게 만들어주는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정부 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부동산뿐 아니라 이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 뭐 부동산이나 집값에 좀 미칠 영향들을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좀 수요 요인 중에 하나로 인구 네, 문제인데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절대적인 인구 수도 지금 감소 곧 하기 시작할 음, 것이고 음, 그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또 젊은 세대 인구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음, 때문에 어,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이제 네, 지금 같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음, 해볼 수가 음,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음, 고령화 또는 인구 정체를 맞은 나라들 보면은 그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또 그 부동산 양극화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도심이 아니고 음, 교외에 있는 음,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집들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고 하는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네.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것까지 보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뭐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해서 막 많이 짓는 식으로만 가는 대응들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뭐 빈집 사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급 정책들을 그러니까 그런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득이나 경기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 정책들을 펴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지금은 집값을 잡는 거는 공급입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일본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1차적인 좀 질문일 수 있는데 또 실수요자들에게는 또 어쨌든 집을 사는 문제가 또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시점을 좀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부동산으로 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론 이제 집값이 양극화되면서 강남권 집값들은 상당히 계속 높게 상대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로또처럼 아직 되는 네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사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부동산 초과 이득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라는 보유세 형태로 하니까 그 세금 부담하는 게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고 양도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은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사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부동산 이제 초과 이득세를 하자. 그래서 네네. 이제 궁극적으로 집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 또는 집을 이제 갈아타게 하잖아요. 바꾸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원이라는 거에서 그 개인의 부동산 이력이 정보가 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집도 이제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자산으로서의 어느 정도 수익률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이상의 이득 이것들을 이제 초과 이득이라고 보자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으로 최종적으로 집을 처리할 때 증여를 한다라든지 네. 또는 이제 최종적인 팔고 내가 이제 실버타운 가겠다라든지 뭐 이럴 때 세금으로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자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반대.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강남 지역이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주거 서비스에서 오는 가치가 집값으로 반영이 되고 그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투기적인 요인들이 들어가서 집값이 너무 높아지고 또 전 국민들이 강남 집값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들 앞으로 지금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전세가 점점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통해서 이런 막 갭 투자하듯이 집을 사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들 자가 소유를 위해서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이른바 모기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산층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기지 제도, 금융 제도를 통해서 자가 소유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은 공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지금 실수요자로서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제 저기 학생들이나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가끔씩 네. 묻는데 제가 어떤 조언을 해주자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기 소득에서 살 수 있고 그다음 내가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전세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주거 불안정에서 오는 그렇죠,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엄청 예, 크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게 좋다. 지금 그리고 뭐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전망이 낮다고 있지만 지금도 값이 어느 정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네네. 크게 돈을 벌 수는 없어도 그런 실수요적인 측면 또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수준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